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명 세무사입니다. 오늘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 여기 자료가 화면이 떠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금의 종류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그래도 꼭 알아야 할 세금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천세는요, 아마 사업주분께서 직원을 채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직원에게 급여가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을 떼고 제하고 지급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직원은 이때의 원천 징수세액은 사업주분의 세금이 아니라 바로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미리 차감하고 대신 납부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직원 같은 경우는 차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 원천 징수세액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천세라고 돼 있지만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원천 징수세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인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이거든요. 아마도 이 부가세 우리가 이제 어디 가시게 되면 VAT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VAT가 부가세를 의미하는데요. 부가세를 별도로 고시해서 가격에 이렇게 별도로 고시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이란 나라는요, 소비세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모든 물건의 소비세를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죠. 아마 이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부가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하는 데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본인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소비자가 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0%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건값이 5,000원이다. 그렇다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다고 하면 5,500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5,500원을 주고 물건을 샀을 때 이 사업주분께서는 500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때 이 500원을 납부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업주분은 이 부가세의 대리납부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주분들께서는 이 부가세가 본인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비자의 세금을 갖고 있다 납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합소득세인데요. 이 종합소득세는 아시다시피 매년 5월 달에 우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이라는 거가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5월 달에 직전 연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합소득세인데요. 물론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매출이 조금 크신 분들은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6월 달에 신고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분들께서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에 이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직전 연도에 대한 소득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1년치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매달 아까 말씀드린 원천징수 세금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지만 이 사업주분들은 1년치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4대 보험은 아시다시피 자료에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아까 이 사업주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달이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달에는 작년 2021년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업주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4대 보험을 납부를 하실 텐데요. 물론 이때 4대 보험에 있어서
사업주분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돼 있을 거고요. 직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가입이 돼 있고요. 일단 먼저 사업주분들이 아셔야 될 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현재 여러분들께서 내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요, 언제적 소득을 기준으로 하냐면 바로 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1년도의 소득은 아직 신고가 돼 있지 않죠. 21년도 소득은 아직 신고가 돼 있지 않고 바로 올해 5월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5월에, 즉 21년 5월에 신고 들어간 소득은 20년도 소득이 되겠죠. 20년도 소득이 확정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21년 6월부터 바로 올해 5월까지는 바로 20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납부를 하시다가 21년도 소득이 언제 확정이 되죠? 바로 올해 5월 신고를 하시면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5월에 소득이 올해 5월이 아니라 이제 올해 5월에 신고 들어간 소득, 즉 21년 소득이 20년도 소득보다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냥 국민연금은 그 기준으로 그냥 내시면 되긴 하나, 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21년 5월에 20년 소득을 신고를 하셨죠. 그러면은 6월 달부터는 20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 자, 올해 5월 달에 21년 소득이 확정이 됩니다. 작년 소득이 확정이 되죠. 그렇다면 5월에 소득 신고를 했더니 20년도 소득보다 21년도 소득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 바로 6월 달에 건강보험 정산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득이 이제 뛰신 분들은 건강보험료까지 더 정산보험료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주분들이 좀 놀라셔가지고 질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즉 건강보험의 정산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내시기가 부담스러우면 공단에다가 이거를 납부를 이렇게 10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직원들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신고를 안 하시게 된다면 이 직원의 인건비가 비용 처리로 인정받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보험보다도 잘못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비용 처리를 인정받지 못해서 바로 사업주분의 소득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도 많이 나오게 되고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직원을 쓰신다고 한다면 4대 보험 가입하시고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경비로 인정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고 4대 보험이 무조건 다 가입하는 거다? 그렇진 않습니다. 4대 보험 자료 한번 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용직 같은 경우, 즉 일용직 같은 경우 월 8일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일용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일용직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필수 가입을 합니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딱 한 달만 일하는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한 달 이상을 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4대 보험에서도 일용직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제한을 뒀죠. 예전에는 일용직 같은 경우는 뭐 3달, 4달 일한다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이 없었지만 그걸 많이 이용해서 경비 처리하는 사업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4대 보험도 이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가입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 필수 가입이고요.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되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일용직이냐 초단시간 근로자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업주분은 반드시 이 직원과 급여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하실 건지, 아니 일용직으로 근로계약하실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직원으로 우리가 상용 근로자로 하실 건지, 그러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 그러냐면 간혹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자기는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일주일 일하고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고 그거를 고용노동청에다가 신고하는, 노동부에다 신고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합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면 사업주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사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또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그 거래처에서도 벌어진 일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만약에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원이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어떤 의무가 지워지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돼요. 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되는데 간혹 그 일하시러 오신 분이 저는 퇴직금을 안 받을게요. 대신 제가 받을 급여에서 좀 더 높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 안 받을 테니 120만 원으로 책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나서 차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분께서 차후에 1년 이상 일하고 자기가 퇴직금 안 받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업주분께서는 그분과 분명히 100만 원의 근로계약 할 거를 퇴직금 쪽으로 20만 원을 더 줬다. 120만 원씩 지급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급여가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되고요. 120만 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셔야 된다. 별도로.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셨을 때는 반드시 정석대로 계약서도 작성하시고, 그리고 퇴직금도 1년 이상 일하게 된다면 퇴직금도 지급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사업주분들의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4대 보험,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 고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그리고 퇴직금 지급,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가세자라는 내용인데요. 아마 우리 소상공인 분들 중에는 간이가세자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간이가세자라는 건요,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 간이가세자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혜택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가세자한테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소상공인들이죠. 영세한 사업주분들한테 부가세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 간이가세자는 10%가 아니라 0.5%에서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적게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하게끔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입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간이가세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증빙을 수취하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간이가세자는 납부세액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물건을 매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부가세 부분을 부담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고 증빙을 안 받으신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인정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계좌이체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건을 사셨다, 사업을 하면서 그랬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빙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 못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소득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통 간이가세자분들 중에 그냥 부가세 부담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증빙을, 매입할 때 증빙을 제대로 수치를 못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 인정이 안 돼서 소득세를 엄청 부과하는 경우가, 이게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간이가세자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에 대한 혜택이지 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수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또 설명드릴 테니까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반드시 그 증빙 수치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 사업주분들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입니다. 이때 간이가세자는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난 간이가세자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간이가세 포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출이 크지 않다면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8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는 간이가세자에 해당되는데 그게 아마 안내서가 날라올 겁니다. 세무서에서 안내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럼 내가 계속 가만히 있으면 다른 별도의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간이가세자 적용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반드시 일반 과세자여야 돼라고 한다면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간이가세 포기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 자, 간이가세자였다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8천만 원이 안 돼서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가세자였지만 올해 만약에 8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또 일반 과세자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일반 과세자에서 난 간이가세자 할래 이런 건 없습니다. 중도에 내가 일반 과세자에서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이가세자로 가겠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A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간이가세자 하다가 또다시 B라는 사람 이름으로 또 사업자를 내서 또 간이가세자 선택하고 근데 이때 A, B 이런 분들이 다 친인척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는 모자 바꾸기라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게 봅니다. 이거 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친인척들까지 다 조회가 돼요. 특수관계인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 주소지에서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 대표자만 바꿔가지고 계속 간이가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차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걸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과세관청에서는 이런 모자 바꾸기식의 이러한 탈세 행위를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요, 이 부가세 신고를 연 2회 신고를 하게 되죠. 부가세 신고를 연 2회 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6월분에 대한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25일 딱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간이가세자 부분에 대한 또 설명을 좀 더 드리자고 한다면 이때 간이가세자가 항상 유리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 유리하죠. 부가세 부담을 10%에서 우리가 0.5에서 4% 이렇게 적게 하니까 부가세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어요. 우리가 부가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그래도 납부할 매출세액이 더 크다면 그만큼 납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 초기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식당 가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초기 인테리어 시설 장치 같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또 물건을 사다 놔야 되니까 또 물건 매입 비용이 바로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이가세자는요, 이때 매입이 더 크면 환급이 안 돼요. 일반 과세자는 환급이 되지만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간이가세 내가 매입세액이 더 들어가는 부가세액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환급 받으실 요량이라면 처음에 일반 과세자를 신청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매출세액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간이가세자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제가 내용에 보시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라든가 특정 연도에 대량 매입을 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부담하는 그러한 부가세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일반 과세자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례에 보시게 되면 2022년에 만약에 매입이 1억 6천만 원이고 2023년에 매출 8천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22년도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 1억 6천만 원에 대한 매출은 없다라고 했을 때요. 22년도에 매출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매입만 1억 6천만 원이 있었다면 이거의 10%인 1,600만 원 환급 받으실 수 있겠죠. 반대로 간이가세자는 이 환급이 안 됩니다. 환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죠. 2023년도에 매출 8천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일반 과세자는 23년도에 이 매출에 대한 10% 부가세 800만 원을 납부해야겠죠. 반대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부가치세율을 1.5%라고 가정했다라고 한다면 120만 원이 납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 즉 초기에 이렇게 매입 비용이 큰 경우에는 환급받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우리가 680만 원이 더 유리하다라는 사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실 때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지 간이 과세자가 유리한지는 반드시 꼼꼼하게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증빙 수치의 중요성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적격증빙이라는 말을 했죠. 이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과세관청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카드 매출전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적격증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 만약에 우리가 면세를 구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시면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되고요. 면세품이 아니라 과세상품을 매입하거나 판매를 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격증빙인데요. 이 적격증빙을 만약에 수취하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가산세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러한 증빙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 신고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매출 누락, 이러한 세금 포탈로 인해서 가산세뿐만 아니라 세금 추징까지 다 당하신다라는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다 보면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시 부가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죠.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간이가세자분들은 환급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 간이가세자하고 거래하시는 이 사업주분들이 우리 사업주분 간이가세자인데 어차피 환급 못 받을 거니까 우리가 굳이 부가세 부담하지 말고 현금으로 합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간이가세자라고 하는 건 부가세에 대한 혜택일 뿐이지 소득세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현금을 주고 그냥 어떠한 증빙도 받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우리 소득세 신고하실 때 경비가 부족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실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세를 부담하시더라도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 시 10%를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고요. 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일반 영수증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액이 2% 가산세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 아예 비용 처리도 못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하신다 하더라도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은 당연히 납부세액에서 차감돼서 또는 환급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간이가세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소득세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증빙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물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분들께서 그 간이영수증에다가 하시잖아요. 세법에서도 이 간이영수증 금액을 영수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거에 대해서만 간이 영수증이 인정이 됩니다.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 적격증빙 외에 일반적인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증빙수치 중요성 두 번째. 자, 우리가 만약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세무조사 대리를 하고 그리고 불복을 많이 하고 또한 이제 그 영세하신 분들 국선 세무 대리인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 세법을 잘 몰라서 나는 이렇게 하는 줄을 몰랐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선 세무 대리인 할 때도 그런 분들을 덜어봤지만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이 세법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뭐 가산세를 감해준다거나 어떠한 이제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해서 뭐 봐주는 그러한 거는 세법에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세법의 무지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경 사유가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또한 지역마다 마을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세법 상담은 이 마을 세무사분들을 이용하시면은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증빙수치 부분에 있어서 자, 실공급자와 세금 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주분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샀는데 이 A 사업주가 자기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하니 다른 사람 B라는 사람 걸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거죠. 실공급자가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사람이 달리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소위 말하면 위장 증빙, 위장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나중에 걸리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요. 다 가산세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실공급자한테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 상대편이 간이가세자라고 한다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간이가세자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가세자가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좀 너무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는 있다. 하지만 일단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이가세자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분한테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받으시면 그 부분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실공급자한테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된다. 그래서 맞는지 실공급자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맞는지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만약에 실공급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로 밝혀지게 되면 경비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확인해 보셔라 그 얘기고요. 의도적으로 공급자가 다르게 발행된 세금 계산서는 위장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며 추후 적발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때 여기 가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가공은 뭐냐면 물건을 공급받지도 않았는데 세금 계산서만 발급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겠죠. 특히 소상공인분들께서 내가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간혹 어떠한 사업주께서 가공세금 계산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가 바로 가공세금 계산서인데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금 계산서를 팔고 자기는 잠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자를 우리가 폭탄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업주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가산세도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주분들께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증빙수취 중요성 세 번째.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하자. 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폭탄 사업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사업자가 없거나 폐업한 사업자인데 그걸 갖고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막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아주 나쁜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한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국세청 홈택스, 즉 홈택스에 가시게 되면 사업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자 번호를 누르시게 되면 그 사업자가 일반 과세 사업자인지 아니면 면세 사업자인지
또는 뭐 폐업한 사업자인지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도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업한 사업자가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업한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우리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 사실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소상공인분들께서 물건을 사러 오신 소비자가 카드를 이렇게 결제를 하는 경우에 우리 이 사업자분들께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부하는 경우도요, 세법의 위반 사항이에요. 만약 거부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신고되어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세법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겠죠. 어떤 것도 있냐면 만약에 아예 카드 기기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현금으로만 결제합니다.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도 좋은데 현금 결제하면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현금 영수증 발행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현금만 받고 나는 영수증을 뭐 발행을 안 하겠다. 이러면은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스러운 거, 카드 기기가 있는 상황에서 나는 현금만 받겠다. 이거는 위반입니다. 카드 기기가 없는 거에서 현금만 받는다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죠. 물론 카드 기기가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현금을 받고 나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카드 기기가 있는데 난 카드를 못 받겠다, 이런 카드 결제 거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 위반 사항이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한 어떤 것도 있냐면요, 예전에 저쪽 어디 유원지에 상당히 유명한 이게 국수집이 있었어요. 국수 한 그릇에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현금 받고 파시는 분이 계신데, 이 분께서 현금으로 받으니까 당연히 매출 신고가 본인이 스스로 내 현금 얼마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한번 세무조사를 당해서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매출 누락으로 걸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께서 그 현금을 은행 통장에다가 꼬박꼬박 넣으셨죠. 그래서 은행 통장에 들어온 돈이 전체 매출액이라는 걸 확인하고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무조사, 물론 우리 이런 소상공인분들의 세무조사가 나올 일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아까처럼 카드 결제를 거부했다거나 내지는 현금을 줬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거나 또한 이런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꼭 그거가 아니더라도 정기 세무조사라는 건 있어요. 정기 세무조사는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분들 세무조사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언제 어디서 소비자가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매출 누락 이런 부분들은 꼭 조심하시고,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시고 또 증빙에 대해서 잘 갖춰주신다면 세금 부분도 충분히 절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상당히 세금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납세자분들께서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좀 많이 받으시고요. 간단한 사항들은 우리 마을 세무사들, 이 세무사들이 이렇게 재능 기부식으로 이제 간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이 세금에 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항상 이 납세자분들 만날 때 항상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담을 받으셔야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뭔가 도와드릴 부분이 상당히 적어져요. 그리고 이미 사건이 벌어졌으면 과세관청에서 그 부분을 파악하게 되면 많은 세금 추징과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막기에는 또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법의 무지는 이 가산세 경감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